자, 데일리인트 우리 형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눈이 내렸습니다. 네, 눈이 내리고 한방눈과 함께 산타가 슬슬 찾아오고 있습니다. 삼천 가죠? 기대감은 좀 가져볼만 한데요. 네. 그래도 조심스럽죠. 이제 지금 최근에 오늘 2,60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그 익스트림,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약간 과열 구간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기표는 좀 과열 구간에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뭐 깊은 조정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뭐 조금 단기에 좀 많이 달렸다 이런 음. 부분에서는 조금 숨고르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단계 더 튀어 오르려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분석은 장애물이 아니라 네.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그게 우리의 상승 가도 이 추세를 꺾는 데는 전혀 네. 하나의 뭔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극복하는 그러면 거죠. 우리가. 분석 대신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기대감. 기대감. 조정이 나올 듯한 느낌. 갑자기 불안해지네. 아니 싸늘해지네요. 근데 솔직히 진짜 솔직히 추세 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 쪽의 펀드 매니저들 현금 추세가요. 현금 보유액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올인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왜 우기수 지금 믿음으로 간다면서요? 나만 믿는 건가 싶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가 또 설레발 치면은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코스피는 18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이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가 오늘 한 곳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신뢰성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르면 내년 초에 엔비디아의 HBM3 공급 가능성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게 알파 비즈라는 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요, 뭐 가능성은 되게 높게 저희가 보고 있긴 한데요. 이게 한쪽에서 그냥 덜렁 나오니까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올해 아마 하반기에 한번 기사가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HBM을 넣는다 기사가 나왔을 때 그날 삼성전자가 7% 올라간 날이 있었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날 빠지고 그때 한번 반응을 했던 기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조심스럽게 추정은 하고는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기사가 한 번 더 이렇게 단독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일 거예요. 아무튼 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좀 좋았는데 최근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소부장들은 다소 좀 비쌉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제 제가 이제 PIM이라는 단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예. 관련주로 이제 메커스라는 종목이 이제 그 관련주라고 제가 또 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메커스가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그렇게 힘을 별로 못 썼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막판에는 윗골이 달고 좀 힘도 빠지는 모습도 보였고 일부 종목들은 소부장들이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드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이 약간의 지금 좀 비싼 느낌도 좀 드는 권역으로 이미 들어갔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형 IT나 철강, 정유화학, 조선,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과 뭐 증권은행 보험, 그리고 화장품, 건설, 여행, 2차전지 셀과 장비주, 엔터주 이렇게 아침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토스 상장 준비 소식의 관련주라든지 할인그룹주 그리고 지하도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플란트나 미용기기 일부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개장 직후 기관 외국인 코스피 200 현물 매수세가 확대되고 외국인들은 선물 동시 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시켰습니다. 코스피는 달러 약세의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면서 전업종 상승세를 보였고 금리 하락 수혜주 중심으로 그리고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코스닥은 양도세 완화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지면서 올라갔던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소폭 축소되는 그림이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늘이 2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또 실망 매물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또 순매수를 이어졌습니다. 이 12시가 다가오면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결국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2시 기준 외국인들은 선물 1조 5천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하이닉스도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00선을 넘어선 건 지난 9월 15일 2,600
2601.28포인트 이후에 약 석 달 만이고요. 종가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난 8월 2일 2616.47포인트 이후 넉 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개인이 양도세 이슈로 또 이제 투매가 나왔고요.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배당을 보고 들어오는 기계적 수급이 또 들어왔고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를 노린 수요가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 네. 해외 시장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신고가 막 나오잖아요. 지수 자체가.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멀었죠.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는 펀드 플로우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상당수가 상승하면서 특히 기아,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 SDI 등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업종별로는 온수창고와 기계, 온수장비, 의약품을 비롯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 보였고요. 코스닥도 종가 기준 860선을 넘어선 게 지난 9월 21일 860.68포인트 이후에 석 달 만입니다. 휘총 상위 가운데 LS 머티리얼즈, HPSP, LMF 등 상승했고요. 리노공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프로 등은 다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도 좀 올라와 주면서 키 맞추기 같이 딱 이렇게 딱 하면서 쫙 좋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 장세에 대한 전망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대형주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아요? 재미가 이제 상승폭으로 보면 요즘에 뭐 워낙 중소형주들 움직임이 좋았죠. 근데 양도세 관련 매물 폭탄을 맞는 종목도 꽤 있고요. 신고가를 뚫고 소부장들도 많이 가는 종목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등락률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좀 더 최근에는 움직임이 좋았죠. 특히나 양도세 기준 완화가 된다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중소형주 움직임도 활발했는데 22일까지 오면서 지금 발표가 안 나니까 뭐 여야 이제 예산안 합의는 이제 된 걸로 오늘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그러면 여야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합의를 하나 했으니 남아 있는 건 이제 양도세 관련된 기준에 대한 발표가 아니겠느냐라고 뭐 기대는 하지만 이제 너무 김이 빠졌어요. 지금 벌써 내일이면 목요일이고 금요일 그쵸. 끝나고 다음 주 26일 국무회의인데 네. 다 끝나. 팔 사람 여태까지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팔 사람들 마지막 매물도 오늘 꽤 많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개인들도. 그러니까 참다 판 매물이 이제 오늘도 나오는데 결국 그 이후에 이제 완화됐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는 뭐 시장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랑 자동차 부품 얘기 좀 해볼 텐데 14만 원의 러시아 공장 매각 결정,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또 올라갔습니다. 네. 뭐 러시아 공장 매각이 뭐 가격이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가격에 정말 매각을 했다. 물론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뭐 조항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너무 이제 매각 가격 자체는 너무 좀 약간 웃기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 가격이면 제가 살 걸 그랬어요. 뭐 아무튼 네. 좀 가격 자체는 너무 좀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례적이었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도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지분 매각 안건 승인하고 공시했다고 나왔고요.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아트 파이낸스하고 최종 협상 진행 중이고 바이백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격 자체는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법인 장부 가치나 기존 손실 반영분을 고려하면 아마 4분기 손실 규모는 현대차가 4,700억 정도 규모이고요. 아마 기아는 지분법 인식에 따라 1,400억 손실 반영이 예상됩니다. 아마 그쪽의 지분이 아마 7대3 정도로 현대와 기아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공장 생산 능력은 33만 대 정도 수준이고 장부가가 약 10억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22년 3월 이후에는 가동 중단이 돼 있고 매각 조건이 아까 말한 대로 매각 가격은 1만 루블, 그러니까 14만 원에 팔았어요. 재매입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관련된 실적 추이인데요. 지금 3분기 누적 적자가 이제 2,675억 정도로 이제 누적 적자가 있는 거고 22년 상반기에 이미 이제 가동 중단이 됐죠. 오른쪽 보시면 자산 규모입니다. 2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자산 규모를 줄여왔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가를 표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판매 실적인데 22년 이후에 사실상 중단됐는데 러시아 쪽에 파란색은 내수 그리고 회색은 이제 수출인데 거의 이제 러시아 내부의 그 내수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22년도에는 어쨌든 좀 팔다가 중단된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면 러시아 판매 추이가 22년부터 어쨌든 급격하게 줄어든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대신증권에서 보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보는 이유는 불확실성 해소라 보는 거예요. 어차피 털 거 한 4,700억 정도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워낙 이제 분기 실적이 뭐 현대차, 기아차가 워낙 이제 역사적인 뭐 지금 수익을 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더라도 크게 뭐 데미지를 입을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고 오히려 뭐 실적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뭐 올라간 게 거의 없잖아요. PER 4배도 안 되는 가격인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이것 갖고 부러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삼성증권에서는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공장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인데요. 삼성증권의 평가는 24년부터 26년까지 100만 대 정도 추가 증설을 예상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0만 대 추가 증설을 할 거고 인도에서 30만 대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20만 대 그리고 아시안에서 20만 대 그래서 총 100만 대를 추가 증설을 아마 2, 3년간 할 거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33만 대 정도의 손실은 메이크업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피해주였고 미국에서 9월 기준 60개월 한류 금융금리가 7.51%였으니까 21년 말에 3.85%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거니까 금리 인상의 피해주로서 역시 이제는 돌아 들어올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자동차 할부 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 이자율입니다. 보시면은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회색 부분. 근데 할부 금리는 계속 60개월 할부 기준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이게 이제 꺾이게 따라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와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서 올해 하반기 지금 도요타랑 혼다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기아는 올라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요타의 12개월 PE 밸류에이션은 아마 10배에서 11배 정도까지 보면서 역사적으로 어쨌든 평균 수준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왔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낸 거죠. 근데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PER 3.5배 내외이기 때문에 이 토요타와 현대기아의 밸류에이션 갭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10년 내에 최대치까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 보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뭐 오늘 어느 정도 치솟은 그리고 아직도 많이 배고프죠. 주가 입장에서 그럼요. 너무 PER 4배 이하라면 너무 싸다 이렇게 느낌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사실은 박스권이에요. 그럼요. 아직도 예. 네, 박스권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권, 만년 박스권. 여기 뚫고 가줄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한 21만 원 그리고 23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걸 돌파 못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이 많이 좀 꺾인 근데 듯한 이제 느낌. 시동 걸린 것 같은데. 네, 뭐 한 3, 4%씩 오르잖아요. 뭐 그럼 이제 그 정도 오르면 이제 현대기아가 뭐 어느 정도 굉장히 급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이긴 그렇죠. 한데 네. 뭐 미국에서도 전기차 섹터뿐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 전통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들이 꽤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일본 업체들은 엔화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혼다나 도요타는 빠지고 있는 모습이 역사적 신고가 이후에 빠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에서는 현대기아가 좀 부각이 되더라도 충분하다 보입니다. PER 4배 정도인데 PER 6배만 줘도 50%의 그렇죠. 상승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기준으로서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6배 못 줄 이유가 있나? 이 생각 드는데 근데 워낙 수급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개 삼아 매니저들한테 이제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전 이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완성차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공수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쵸. 잘 안 본다 뭐 이런 말도 뭐 네. 일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네. 뭐 어떤 특정한 누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시각이란 거예요. 매니저 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공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딴 거 사지 이제 자동차 사냐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한 말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뭐 그런 마인드가 매니저들 사이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 소외받은 건 맞아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주가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참 이례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외됐다가 또 올라가는 쪽 신재생에너지 미국 쪽의 업체들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네, 뭐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요.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나스닥 쪽에 뭐 인페이즈 에너지라든지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 퍼스트 솔라, 썬런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 지금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쪽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주가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썬노바와 썬런 같은 경우는 파이퍼 샌들러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선회가 청정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보고 일단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의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도 미국의 대규모로 2차 전지, 태양광 등의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한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BB 리서치에서 이제 올려주신 건데 해상 풍력 보급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도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일단은 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최근 실시한 발전 설비 경쟁 입찰 결과 해상 풍력 낙찰량이 전년보다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난 이야기인데 내년에 해상 풍력 보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23년 풍력 태양광 설비 경쟁 입찰 결과를 오늘 확정 발표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된 풍력 입찰에서 해상 풍력 분야에서는 발전량 기준 총 1421메가와트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전 입찰에서 낙찰량이 99메가와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421메가와트니까 14배 정도가 뜬 거죠. 그래서 이번 입찰에서 해상 풍력이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 업체에서 일부 이제 중국산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시장의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 타워, 해저 케이블 등의 대부분 국산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산업부도 국내 밸류체인 육성과 안보 사안을 고려해서 터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자재를 국산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 관련된 기자재 업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DN, 뭐 S에너지 뭐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리고 전일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 큐빅의 1조 3천억 규모의 폴리실리콘 공급 소식도 알려져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눈여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도 급등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그다음에 OCI 홀딩스도 삼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태양광 주가가 4에서 13% 정도 급등했던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솔루션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4분기 때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급격한 회복을 이제 예상하는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여전히 금리가 높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실적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낮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만 4분기에는 화학 실적이 약간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태양광의 급격한 수익성 회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 아마 4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 15% 이상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에서 극소수로 4분기 실적 호전주로 아마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가격 경쟁 심화에 따라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 간의 IRA, AMPC 공유가 활발해졌습니다. 과거에 이제 패나소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테슬라로부터 이제 AMPC 나눠 갖자 이게 이야기가 됐다고 했고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런 게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한데 실제로 태양광 산업은 삼성증권에서는 다대다 공급 주조이기 때문에 AMPC 공유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약간 셀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크레딧 독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태양광 쪽은. 그래서 IRA 수요주 중에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신규 모듈 캐파가 3.4기가와트 추가 가동 때문에 아마 하나솔루션의 AMPC는 3분기 350억에서 4분기 약 1000억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된 주가 강세 배경으로 역시 이제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머니 플로우가 결국 이제 돈의 흐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글로벌 그린 주식 투자의 자금 흐름에 직결되는 ESG ETF의 월별 유입액이 정상화되고 있고 올 초까지는 유출까지 발생하다가 4분기 들면서 완전 정상화되면서 분기 약 180억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피크아웃 따른 재생에너지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 그리고 내년 글로벌 경기의 얕은 침체를 예상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 전환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정책 지원 효과의 실수요 증가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로의 자금 유입의 원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쪽 뭐 풍력, 태양광 뭐 이쪽은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이 쫙 나가지는 않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 당시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되게 싫어하는 게 너무 티가 많이 났었잖아요. 실제로 공급량은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슬슬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리포트도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역대 최대치 신재생 에너지 그 예산 집행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전 대통령 때 그 이미 예산이 그렇죠. 진행된 그 결정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싫어했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최대치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IRA 관련된 부분들이 10년간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재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은 아마 그대로 될 뭐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역대 뭐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류난. 이거 난리통입니다. 그래서 네. 해운주 등 운수창고 상승입니다. 네, 뭐 개별 종목 중에서는 HMM 인수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하림그룹이 이제 특히 하림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HMM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올바른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좀 자료를 따왔는데 네. 예, 보시면은 사진을 먼저 띄워주세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해군 자산도 예멘으로 지금 모입니다. 수에즈 운하 쪽으로. 그래서 해군 관련된 뭐 이렇게 함정들이 이렇게 좀 그쪽으로 좀 모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12월 18일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이 46개가 우회를 했고 12월 19일에는 컨테이너선이 67개가 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선박도 19일 수에즈 조기 우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아래쪽에 보세요. 막 밑으로 내려가는 선박들이 보이죠. 네. 이제 올바린이라는 이 플랫폼에서 이제 올려준 이 사진인데요. 이 보시면은 많은 선박들이 이미 수에즈로 조기 우회를 결정해서 이 선박들이 이렇게 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수에즈를 향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수에즈를 향하려면 스리랑카로 지나가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수에즈를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선박들이 일찍 남쪽으로 이탈하는 선박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위성 사진을 보니까 막 이렇게 보인다는 사진을 이제 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실제로 보이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아마 런던의 해상 보험사들도 홍해 선박에 대해서 전쟁 위험 보장 할증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영국 해군이나 최근 GBT 관련된 발선 사고 관련해서도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위기가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긴장감이 역시나 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유럽선입니다. 관련된인데 선물 가격이 115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마감 직전에 이게 이제 마감 직전 되기 전에 이제 차트인데요. 지금 보면 오늘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 관련된 유럽선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어쨌든 지표가 지금 급등하기 막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선의 이런 쪽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해운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별로 안 좋잖아요. 페노션. 그래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 유상증자 규모가 훨씬 크다고 평가를 하면서 본입찰 당시에 인수금액이 3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업은행 요구에 맞춰서 실제 조달 금액을 2조 원 밑으로 낮춘 것을 보이긴 한다. 근데 페노션이 그룹 내 단독으로 HMM을 인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의 지분 참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에서 1조 2천억 정도 금액이 빈다고 생각했는데 3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페노션 자체 보유 현금이나 일부 자산 유동을 해도 규모가 5천억을 넘기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할인그룹은 나머지 2조 5천에서 3조 원을 페노션 유상증자로 생각하고 있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유상증자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페노션은 상당히 좀 어려운 주가 수준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해운 업종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제 해상 물동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핫한 게 뭐죠? CJ 대한통운이나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운송주 국내 택배 물량 증가 실적 기대감이 이제 역시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됐겠지만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 자 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옥션, 위메프, 티몬, 알리익스프레스를 보시면 밑에 쪽에서 빨갛게 올라오는 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거의 2배 정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커머스 해가지고 성장 속도인데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올해 앱 이용자 수가 올해 연간으로 1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국내에서 위메프나 티몬을 제치고 이커머스 앱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같은 경우도 24년 글로벌 총 매출 500억 달러 목표를 하고 있어서 올해 목표의 2.5배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틱톡 커머스 매출 추이도 22년에
44억 달러에서 23년에 200억 달러 그리고 24년에는 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2년 만에 12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틱톡 커머스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테무의 내년 글로벌 총 매출도 30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 대비 100% 성장입니다. 그래서 판도도어의 D2C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데 7월 정식 출시 이후에 앱 다운로드가 300만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 앱에서는 1위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3위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 시장 다운로드 순위 탑5인데요. 이 보시면은 테무가 절대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즈니 플러스인가요?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정부24, 그 다음에 쿠팡 플레이 이런 순위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커머스 관련된 앱이 굉장히 국내에서도 열풍을 불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한국 시장에서 테무 일간 활성 사용자 DAU 변화인데 급격하게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했을 때 버프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이걸 평가를 좀 한 커멘트가 이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역시 극강의 가성비입니다. 왜냐하면 알리, 테무, 쉬인의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 큰 팩터였다는 게 있고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 중국의 이커머스 관련된 직구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10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10개 정도 수준에서 2-3개 정도만 멀쩡해도 이득이라는 개념 그쵸. 이런 거고요. 3개의 공장인 중국에서 생산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D2C 구조인 거죠. 그리고 세계 국가들은 도전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에 소매 판매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한국에 또 이렇게 유통을 두고 굉장히 빨리 갖다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속하는데 결국 경기 둔화에 소비력이 떨어진 소비자들은 매력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보라고 합니다. 포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어 오브 베러 옵션입니다. 이커머스에 워낙 이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싼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최종 구매 선택을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포보라는 개념에서 C-커머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커머스가 이런 포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정말 싸긴 어렵다는 개념.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제품 구매로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선택에 대해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극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인플루언서 관련된 제품 구매는 트렌드 코리아 2024에도 디토 소비라는 개념으로 소비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특정 분야의 인플루언서의 의견과 구매의 본인 선택을 동조화하는 현상이 이제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이제 아주 국초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에서도 ODM이라든지 인플루언서 인디 브랜드 쪽에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 이런 소비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이 뭐 헥토 파이낸셜, 그다음에 NHN KCP, 그다음에 KG 유니시스, 카페24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아까 물류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같은 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이 관련된 이커머스 관련된 국내 침투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끝날 부분도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점쳐집니다. 테무랑 다른 그 유통 관련해서는 저희 3프로에서도 우리 그 이주호 기자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고 제품은 워낙 좀 구린 것 같아요. 실은.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매입해서 쿠팡에 올려놓는 그런 개념도 있다고 하니까 같은 그 품목인데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니까 차라리 하루 이틀 더 늦게 받더라도 알리를 쓰는데 알리가 국내 진출해서 물류센터를 짓고 빨리 갖다 주겠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인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급하지 않는 공산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알리를 써서 좀 뭐 한 일주일 걸리더라도 10분의 1 가격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중에 2-3개만 멀쩡해도 10분의 1 가격이면 내가 이득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약간 좀 이렇게 식어가면서 이런 매출이나 이런 어떤 그 소비 트렌드가 패턴이 결국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구 같은 경우에 배송비도 사실 부담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 이런 오픈 마켓이 올해 들어서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뭐 교환 무료, 배송비 무료, 1,000원짜리를 샀는데 배송을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상당히 이에 대비를 빨리 좀 했으면 그러게요. 좋겠어요. 우리가 뭐 중국을 좋다고 계속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국내 업체들도 대응을 빨리 하고 쿠팡이 또 잘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명품 관련된 쪽도 M&A 하면서 이게 명품을 뭐 하루 만에 갖다 주는 개념은 아니고 글로벌 아마 어떤 진출을 하기 위한 교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가봅니다.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공식 확정 및 내년 1분기 모바일 디램 랜드 가격 급등 전망 등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뭐 소부장보다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확실히 눈에 띄었는데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2배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가격 때문에 추가적으로 튈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있을지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PBR 1.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싼데 HBM이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PBR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펀드 플로우인데요. 미국 시장에서 S&P 관련된 BOA 자료인데 이 보시면 보세요. 제일 위쪽에 보면 테크 부분에 대한 펀드 플로우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4주 평균보다 라스트 위크 지난주에 펀드의 자금 유입이 테크 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죠. 이걸 보시면 역시 IT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이르면 뭐 내년 초에 엔비디아에 HBM3 공급한다. 이건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3E도 내년 3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께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던 그겁니다.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입니다. 크레딧 임펄스 관련된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꺾이면 반도체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 변수 가운데 중요한 변수 하나가 특히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반등이 나오면 국내 업종 가운데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여기에 반응해서 같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 상승 때 국내 증시 주요 업종의 주가 평균 수익률 반응률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제일 반응이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화학, 에너지, 건설, 철강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트렌드 폴스 자료입니다. 내년 1분기에 모바일 디램과 낸드 프레시 가격이 18에서 23%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전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세에는 패닉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 상승폭은 더 급증할 수 있다라고 트렌드 폴스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중소형주들은 꽤 많이 이제 밸류가 작고요. 굉장히 네. 오버페이스를 한 종목도 있는데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이 일단 뭔가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은 2023년이 가기 전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딱 하나만 한 1억 정도 사야 된다 그러면 뭐 사시겠어요? 저는 삼성전자 하겠습니다. 오, 왜요? 밸류가 싸죠. 싸서? 하이닉스는 역사적 밸류 PBR 2배 가까이 이미 왔습니다. 어. 그걸 그렇게 많이 뚫고 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엊그제 이수구 센터장님 오시고 그 얘기 엄청 했었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요. 네. 마음속에 새기고 있죠. 삼성전자가 1.3배 정도 되거든요. 하이닉스는 거의 2배 정도 되고요. 그 삼성전자가 싼 이유는 HBM을 이제 지금 좀 하이닉스보다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싸게 받고 있는데 네. 엔비디아 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극강으로 잘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어쨌든 따라잡는 게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면 뭐 어쨌든 키 맞추기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 쪽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내년이 다가오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해보시면 네. 수익의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박근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